소리가 잘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제목이 좀 거창하죠? 근데 제목 거창한 만큼 내용은, 네, 제가 역사학도가 아니라서 별 내용은 깊이 있는 내용은 없는데, 제가 오늘 이걸 한번 나눠보고자 했던 것은 이번 6.3 그 사기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부정선거도 기가 막히고, 부정선거야 워낙 또 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도 하고 있던 거라. 어, 근데 그보다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몇 퍼센트가 되었던, 어, 상대편의 그런 쪽으로 기표를 한 대한민국의 어, 국민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그 사실이 더 짜증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많이, 뭐, 어쨌든가 뭐 20%가 되었든 30%가 되었든, 뭐, 제로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어, 저쪽 편으로 찍지를 않을 텐데, 물론 이제 무지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쪽으로 세뇌가 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대다수의 우리가 옆에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또리 엄마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대편 거기 열광을 하나, 그런 게 더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많이들 얘기를 나눴지만, 분명한 것은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씨알이 먹히지 않을 만한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이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가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그들로 하여금 세뇌를 당할 수밖에 없게 한 이 환경.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왜곡된 역사 현실.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이혜긴 교수님 아마 계시겠죠? 그래서 이혜긴 교수님께서 역사학도고 또 해박한 또 역사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제가 존경하는데, 그런 이혜긴 교수님께서 계시는데 제가 역사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한다는 것이 좀 우스운 일이겠지만, 그냥 우리 전문가, 비전공자의 어, 하나의 시각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나중에 같이 한번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건국 이후의 한국의 역사에 대한 흐름과 문제점에 대해서 뭐 제목을 거창하게 달아본 거는, 사실 이 지금 박근혜 탄핵되고 난 뒤에 그때 우리가 트루스 포럼을 많이 이제 해왔잖아요. 그쪽. 그래서 트루스 포럼의 이인호 교수님, 이인호 교수님 제가 존경하는 역사학자 중에 한 분인데, 트루스 포럼에서 이인호 교수님 강연을 수차례 듣고 또 다른 데서 강연한 것을 듣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 이인우 교수님은 참 중립적이다 이런 생각, 또 한편으로는 아, 이런 사고방식이면 또 한때는 약간 반감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70년대, 80년대 이런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반대한민국적인 그런 말은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를 너무 용납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감이 제가 왔었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좀 어, 객관적인 시각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어, 생각해서 자꾸 이분 강연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1919 필라델피아 저희들이 창원에서 공연을 하기 전에 사실 원래 이분이 KBS 이사장을 하셨기 때문에 KBS에서 이인호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한번 강연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그쪽 KBS와 좀 접촉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는 코로나 시기가 갑자기 겹치면서 좀 불발이 돼버렸는데, 이분 이현우 교수님께서 작년에 대한민국 건국은 혁명이었다라는 책을 출간을 하셔가지고,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읽게 됐는데, 그 중에서 역사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같이 조금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부분만 좀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역사학이 지금 참 봉착하고 있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방법론적 문제가 참 우리나라는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한국 역사학이 아직도 역사과학으로 성립할 만한 기반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학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봐도 역사과학이란 말은 뭐 역사학도가 아니면 잘 쓰지 않는 단어 같아요. 자, 역사과학이란 말을 굳이 쓰는 이유. 우리가 예전에 써왔던 말들 사회과학, 뭐 인문과학,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 과학이란 말은 뭔가 객관화되고 또 항상 반복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어떤 법칙이 있다. 또는 원칙이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한국은 그런 객관적인 그런 역사과학을 성립할 만한 기반이 없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서양에서 계속 연구를 해오는 그 비판적 역사 철학, 저 비판적 역사 철학이라는 것도 의미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 중에서 굳이 이게 우리가 얘기하자면 음, 역사가가 역사 탐구를 할 때 그 역사 탐구의 그 본질, 객관적인 그 본질만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통을 얘기하는데 이 사변적 역사 철학은 뭐랄까요? 역사 진행의 어떤 그 패턴이나 그런 연구 속에서 그 의미 그런 거를 좀 찾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관을 좀 찾으려고 형성하기 쉬운 이제 그런 학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이 사변적 역사 철학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 역사학이 하나의 객관적인 과학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좀 치우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존재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서양에서는 어떻게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냐? 정말 역사학도들이 정말 내용들이 방대한데 제가 예, 크게 제일 중요한 거는 20세기 서양의 역사학은 랑케 학파에 대한 도전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랑케 학파라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자꾸 이렇게 도전을 하느냐. 이 레오폴드 폰 랑케라는 독일 사람인데 이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살았던 역사학자죠. 즉 역사학계에서는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를 일구어지는 그런 음, 분입니다. 즉 이분은 엄밀한 사료 비판,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그런 사료에 기초를 해서 과학적인 학문으로서 근대 역사를 시작했던, 그 주창했던 그런 분이죠. 즉 이분은 또 그 역사학을 대학 내의 정식 국가 학문으로서 제도화시키는 데도 역할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가의 직무가 뭐냐? 개인적으로 과거를 재판하거나 미래를 또 예측하거나 또는 교육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역사가라는 것은 역사 그 자체가 본래 어땠는지만을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수사학적이고, 또 뭐 그런 교훈적인 역사 서술에서 벗어나가지고, 어, 있는 그대로 그냥 기술을 하는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의 그런 출현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셨죠. 그러면 이분이 역사학 방문으로서 그 사료 비판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사료 비판은 이분이 이제 역사가가 사료를 이제 비판이란 말을 써서 그런데 사료를 가지고 역사를 쓸 때는 역사 연구가 다른 2차, 3차 자료가 아니라 그 당시 당대인들의 자료인 1차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쓸 때는 그 1차 자료에 기반한 원사료에 충실하면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을 해야 된다. 역사의 어떤 사견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랑케 역사사상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각 시대의 고유한 의미가 중요하다. 즉, 요즘은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그 과거의 그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의미라든지 그 사건을 그 시대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그게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왜곡됐고 또 비판이고 심지어는 정죄까지 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우리나라에도 반복되고 있죠. 과거의 시대가 현재 시대의 발전이 매몰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랑케학파라는 것은 엄밀한 사실 고정을 통해서 사실 그 자체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며 또 역사학의 어떤 그 주관적인 개입을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꼭 반대하는 파가 있잖아요. 최근에 20세기 들어와서 미국의 신역사학파. 이거는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특정한 시대와 사회에 속해 있는 개인으로서의 역사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의 또 가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가 스스로 하는 역사 속에 어떤 묻어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거죠.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오류가 뭔가 이렇게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과거의 역사 연구라는 것이 우리가 뭐 수많은 책에서 발견되듯이 사건 중심, 인물 중심으로 협소하게 설정에 대해서 가지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 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20세기에는 막시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이 그 변화를 더 가져오게 됩니다. 이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은 역사 연구의 목적이 단순히 이해와 설명에 있지 않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라는 이런 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막시즘 그 사상하고 어, 일치되는 것이죠. 역사 과정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부구조와 상부구조 간의 복합적 상관관계.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에치카 같은 경우에 뭐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이게 참 모호한 이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0세기 서양의 역사학에 이제 직면한 방법론적인 과제는 뭐냐 하면 이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학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독자성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 더구나 사실과 허구를 엄격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자신의 어떤 감각이나 사고관이라든지 시각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국도 뭐 마찬가지로 그런 역사학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있어 왔죠. 역사학이나 역사 방법론. 한국에서는 방법론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역사가 짧죠, 그 자체가. 시대적 사회적 여건을 배경으로 해서 발달하게 되는데, 이 역사학을 공부를 하는 것도 뭐 다른 모든 학문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적 배경을 또 역사적 배경을 어, 백그라운드를 두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근대 한국의 역사학에 직면해온 그 여건이 이제 서양의 그런 역사학 방법론처럼 합리적 사고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때는 좀 다소 많이 다르고 부족하다. 물론 관주도에서 우리가 왜 조선 시대도 그렇고 사관이 있었잖아요. 그런 특히 이제 조선 시대 때는 그래도 관의 주도하에서 사관이 청나라의 어떤 고정학의 영향하에서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학술적 연구가 있어 왔기도 했어요. 그 연구라기보다는 굉장히 기록을 잘 해놓은 것이죠. 근데 개항 이후에는 어, 다급한 현재 현실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특별히 밀려오는 외국과 외세, 특히 일본의 침략에 항거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민족적 독립을 보존하면서 우리가 모르고 지내왔던 외부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 역사학도 알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죠. 한마디로 그 역사학 자체가 학문 그 자체로서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대를 이제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그 일본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당시에 한국 사회에 대한 그런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침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시절에 그 한국의 역사 연구를 하고 싶었던 자들은 그런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런 방법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그런 지배체제라는 정치적 테두리를 인정한다는 선행 조건이 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당시의 역사는 당연히 우리가 참 우려하는 그런 식민사관과 밀접히 결부될 수밖에 없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조류, 앞에서 우리 막 마르크스 역사학에서처럼 사회 경제사적인 관점에서 또 역사학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조선의 뭐 조선심, 조선의 얼 등 그런 관념론적인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즉 민족사의 문제조차도 사회 경제적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내부의 역사학의 그런 발달로 인해서 생겼으면 괜찮은데 1920년대 이후에 일본의 사학계에 몰아친 앞에 말씀드린 마르크스 역사 그 영향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죠. 해방 이후도 문제가 있었어요. 남국 분단이 바로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물론 이념적인 전쟁이 있었고 그래서 남북 분단의 거리를 쭉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민족사관과 계급사관이 절충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것은 그런 게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이 박탈됐다.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이제 심각했다는 거죠. 나중에 어, 음, 주사파라든지 그런 쪽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씨앗이 된 부분이죠. 또 일제시대와 일본의 한국사 연구의 학문적 유산의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일제시대 때 연구했던 그런 많은 사료들을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더해서 일본 교과서가 지금까지도 좀 해오고 있는 한국사에 왜곡한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죠. 어쨌든, 서구 문화에 대한 추종과 반동이 우리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있었는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걸어왔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정치적 관점으로 서구에 대한 가치관이 관대하게 수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까 그 마르크스주의라든지 이런 거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도 많은 놓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 토종적인 그런 국사학에서도 조금 괴리가 생겼고요. 더구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전두환 대통령 시대까지 오면서 반공이라는 정치적 요구에서 오는 그 제약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런 좀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제적인 발전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이런 인문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이런 사학 연구에 필요한 그런 인구와 그 연구에 투입되는 자원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어, 필요한 그런 사료들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는 가르쳐야 되나 아니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배우쳐 나가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한국 역사 교육은 그렇죠. 세계사는 지금 뭐 거진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국사조차도 입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고 예전에는 대학 1학년 때 교양 과목으로서 뭐 한국사라든지 세계사라든지 그런 걸 했는데 지금 그런 것도 거의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뭐 오늘날 시대가 아니라 지난 역사 동안에 편향성이 많이 있었는데 북한을 체제상으로 북한을 매도하고 현 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현실과 과거를 우리 스스로 많이 미화하고 또 편파적으로 해석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작용 때문에 반체제적 성격의 지하 역사 과정,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운동권에서 근현대사를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마르크스주의 사관이 서서히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올 때까지 제대로 된 역사 교육 한번 받지 못했던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현실적 불만스러운 사건들을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러한 마르크스주의 사관인 가진 이 운동권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러한 계급론적 역사에 쉽게 들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을 포함하는 사회주의 실체제의 진봉자가 서서히 이제 되어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도 많은 뭐 이렇게 논쟁이 있습니다.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그런 소련이 무너진 것 자체가 자본주의가 우월한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닌가 이런 어, 표현도 하고 또 러시아의 그 페레스트로이카 자체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회주의 사회에 뭐 저력을 증명한다는 등 하여튼 서로 대립되는 시각에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결론만 도출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과학적인 그런 배경과 지식과 이해에 대해서 토론 없이 그렇게 막 달려 나온 거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친미 반미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지 않고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그냥 그런 얄팍한 그런 이론에 속아가지고 무조건 친미니 뭐 반미니 뭐 이런 사상들에 그냥 빠져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사 교육이 없으니 현실적 결과가 오늘같이 이렇게 황당하게 나타난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 교육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 없나? 그러면 역사는 그 무엇이고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죠. 왜? 역사 공부 자체가 지금 많이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역사교육 무용론은 역사는 현실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 반면에 신봉론은 역사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 전개되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곧 현실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교과 과정에서 역사를 기술할 때 또는 그 컨텐츠를 실을 때 어떤 그런 과학적이고 철학적인 차원보다는 이 영역 싸움이 되어버린 그런 역사 교육의 장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아까 랑케의 어떤 학풍처럼 어떤 민족 또는 국민이 살아온 경험의 줄거리 우리 어제도 우리 이혜경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억을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로서는 많이 그 퇴색됐다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 교육의 우선 문제가 뭐냐면 이야기로서의 역사가 들었을 만한 자리가 교과 과정에 어떤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그런 환경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어린아이들에게 흥미를 끄는 그런 이야기로서의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 실은 불가능한 거죠. 거기다가 시험이라는 제도가 겹쳐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역사는 피하고 싶은 거 이런 거로 전락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한국사이든 세계사이든 통째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테이블처럼 예, 그런 이 시험 제도의 영향이겠죠. 이것도 문제고요. 예, 교과목들이 과다하게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다. 어떤 역사는 통합적인 개념이죠. 그 역사 그 사실 어떤 사건이면 그 사건보다도 왜 그랬느냐 또는 뭐 정치적으로 어떤 개념 저기 의미가 있냐 경제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인데 이 그게 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과목을 나눠버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동학 농민혁명 뭐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동학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농민들이 굉장한 어떤 수준의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혁명을 또는 난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생존 문제에서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종교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개념인데 이 과목을 자꾸 쪼개다 보니 어,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또 역사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자체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죠.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뭐 애국심의 고양 차원에서 그 사실을 기술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뭐 인격 함량의 목적으로 그 사건을 기술하는 등 하여튼 그 기술하는 역사가가 자기의 목적에 맞게 그런 내용들을 취사 선택함으로써는 우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이데올로기 위주의 어떤 사변적인 역사를 중요시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걸로 자꾸 역사를 이제 가르치다 보고 또 배우다 보면 그런 조작된 역사의 폐해, 즉 어, 희망 또는 환상의 조작.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라는 그 잘못된 그런 어, 욕구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호 교수님은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역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좋고 싫고 그러고 간에 집단적 삶을 사는 인간들의 다양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삶의 양식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고통과 또는 기쁨에 대한 감수성의 폭을 넓히고 어느 경우에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직접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 고양시킨다. 이것이 역사가 아닌가, 역사학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육을 보는 또 다른 입장은 뭐냐면 역사의 교육을 아예 어, 어, 진실을 전달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어떤 교육적 목적, 다소 고전적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역사의식 함량을 목적으로 한 역사교육. 그러면 역사의식이라는 우리 얘기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역사의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역사의식이라는 것이. 이게 사실 다들 가르치는 자도 그렇고, 배우는 자도 그렇고, 이 역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인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얻고자 하는 효과가 어떤 것이며 또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우선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배우거나 또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또는 심각한 문제가 역사와 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하여튼 역사 교육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성과 정치 교육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는데, 인간과 자연과 사회에 대해서 개개인의 직접적 체험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체험을 초월하는 그런 넓고 깊은 이해력과 상상력이 기르는 가장 훌륭한 지적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그게 나라가 됐든 사회가 됐든, 기억의 공유를 하는 역할.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어 3.1운동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직접 경험했든 안 했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그런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의 공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치적인 문제를 많이 담을 수가 있는데, 이데올로기 역할이 커진 현대에서 더욱 분명하게 이것은 부각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정치 도구로 이용하려는 경향인 것이죠. 이런 그 정치 도구와 경향은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더욱 심화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역사가 정치의 어떤 신여로 전락한 지 벌써 오래돼버린 그런 우리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로서의 역사가 옛날에는 이제 뭐 문자로가 소수의 특권이던 시절에는 뭐 이야기로 그냥 전해 내려오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집단적 기억으로서의 역사가 지니는 정치적 문제가 만약에 조작이 되었다면 이건 상당한 심각한 오류를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단적 기억을 보존하는 노력의 어떤 역할로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관이 있었던 시절에는 거진의 신성화되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19세기, 20세기에 지내오면서 이러한 그 불일치가 이렇게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이렇게 엄격한 고증이 그치고 난 뒤에 역사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굉장히 대두해 왔던 거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랑케 아빠처럼 역사가는, 즉 역사를 기술하는 역사가는 어떻게 권위가 오냐? 사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주관적인 그런 조건들을 진히 배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유럽의 전통적인 국가주의적 사관이라면 마르크스주의적 역사는 계속해서 이제 주입하는 거죠. 역사의 동력은 정신의 전개 과정이 아니다. 생산 수단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다. 전형적인 공산주의 이걸 역사에 대입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국가가 아니라 계급투쟁이라는 그런 프리즘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이것이 진행되다 보니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역사 자체를 위협하는 그냥 어마무시한 그런 괴력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역사학이 직면한 도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교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이게 뭐 정치의 신여가 안 될 수 없는 것이죠. 음.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정치 권력의 힘으로 역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를 수 있다는 그런 오만과 한상. 이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속에 사는 공동체, 어, 이 인간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엄청난 거죠. 특별히 이 북한을 보시면 이거는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뭐 우상화하고도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 독일, 일본에서처럼 자꾸 왜 역사를 자꾸 왜곡하냐. 이거는 사실 역사 왜곡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스스로 부끄러우니까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사회 심리적인 저항이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주의적 사고나 의사소통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것도 정말 황당한 것이죠. 오늘날 더 큰 문제 유발을 할 수 있는 이 공산주의, 이 마르크스주의보다도 더 황당한, 즉, 이 역사만큼 이렇게 객관적이고 이렇게 어, 확인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게 정확해야 될 것이 없는데, 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역사가들이 쓰는 많은 내용들이 과연 뭐 객관적 실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차피 사람이 썼기 때문에 다른 뭐 문서들과 마찬가지로 필자와 독자의 의식이 상호작용으로 결정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문학적인 텍스트일 뿐인가? 뭐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그런 사상들이 역사학에도 녹아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그렇게 다뤄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즘 우리가 뭐 이런 레거시 언론에서도 이런 역사를 굉장히 왜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그 인터넷 역사, 인터넷 시대의 역사, 이 우리가 유튜브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오늘날은 이 개개인 모두가 작가인 동시에 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그 의미로 보이는데 하나의 기발한 생각이나 정보가 그 진위에 관계없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거대한 돌풍을 유발하거나 또 시장의 변화를 또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이것이 긍정적인 또 좋은 포지티브한 그런 영향을 미치면 좋은데 어떤 네거티브한 영향력으로 이제 흐르게 되면 수백만 수천만의 삶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위험성. 요즘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우리가 얼마나 인터넷에서 왜곡된 시각들이 또 역사관 또 그런 건 많이 돌아다닙니까? 그죠? 이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시대 역사라는 것은 과연 우리를 정신적으로 지탱해 줄 수 있는 뿌리를 가진 객관적 실체인가? 아니면 우리를 또 다른 몽상의 세계로 빠져들게 할 수 있는 과열된 의식과 상상의 유희인가? 이걸 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이인호 교수님은 역사의 어떤 객관적 실체에 대한 회의와 부정이 역사를 정치 도구화하려는 권력의 야욕과 맞물리게 되면 그것이 발휘하는 파괴적 힘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될 것이다. 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심각한 것. 그다음 역사적 실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극복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결론적인 문제인데요. 어쨌든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요 역사를 쓰는 역사가들은 사료를 무시하지 않고 사료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며 철저한 검증과 사료 선택에 관한 기준의 타당성을 분명히 인정받고 기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역사가들은 사료에 근거하지 않은 역사는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가져야지 우리가 역사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역사가에게 지각 또는 해석상의 선택의 여지가 생기는 것은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사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것이 가능해야 된다. 그것을 넘어서면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예, 이러한 역사가들이 전부 사상적으로 편향돼 있어가지고 학문의 테두리 밖으로 역사가 이제 밀려나가고 말았죠. 이 역사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없잖아요, 신뢰하고. 음.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를 잘못했을 때 얼마나 우리 삶에 어, 악영향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서서히 얼마나 정확하고 심층적이며 다방면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는가를 빨리빨리 우리가 어, 제 나가야 되고 또 우리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남의 나라 역사와 또는
다른 공동체 역사와 관계에서 우리 역사를 위치시키자 하는 그런 성숙함도 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건국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쭉 오면서 이래 반공 친미적 시각 역사, 이게 좋은 거 아니냐? 물론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근데 한편으로는 공산권 나라에 대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그런 공유가 잘 안 되었던 거죠. 학문적 욕구까지 막음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 금지된 것에 대한 향수와 맹목적 신뢰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세력들에게 오히려 지하로 파고들어 가지고 그들의 장만 열어주는 그런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음. 그 다음에 5.18 관련된 역사. 이것도 우리가 분명한 그 사건에 대한 판단과 사료에 근거해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앞에 있던 그런 악영향 때문에 막연하게 군사 독재에 대한 반감과 미국에 대한 그런 배신감으로 자꾸 이제 나아가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지금 5.18에 대한 왜곡된 그 폐해가 지금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과 연결돼서 중국과 스탈린, 러시아 이런 공산권의 어떤 그런 어, 이제 뭐랄까요? 그런 사료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텍스트들도 그냥 이제 봐서는 풀리니까 무분별하게 들어와 가지고 왜곡된 역사에 막 불에 저기 불에 기름을 붓는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소련 체제가 붕괴된 후에 대학 운동권에 의해서 이 김일성을 신봉하는 주사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거 역사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인데 이런 데 신봉하는 이 주사파들이 생겨가지고 이런 오늘날 계속 색깔론 북한의 사이비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만 하고 나면 색깔론이니 냉전적 사고라는 등 뭐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역사에 대한 왜곡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어쨌든 역사학과 역사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권력의 횡포로 인해 가지고 역사학이 이제 뭐 학문이라고 하기에도 좀 이제는 어려운 그런 세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젊은 세대들이 심각한 역사관과 역사 사실에 대한 무지한 자로 이제 돼버리는 것입니다. 건국기념일 모른다?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뭐 우리나라 뭐 건국 대통령 모른다? 뭐 이거는 이제는 뭐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닌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어쨌든 이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어, 이 둘러싼 싸움 못하네요. 이 경상도 사람은 쌍 발음이 잘 안 돼요. 이 타이핑도 그랬네요. 역사학적 논쟁이라기보다는 정치 선전에 가까운 그렇게 돼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인호 교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 역사를 제대로 읽어냄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과거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현재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적절한 지침을 얻고 역사적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보는 시각의 변화는 역사의 주체이면서도 역사적 고려에 포함되지 못했던 대상들을 계속 발굴해냄으로써 일어난 일로서의 역사와 읽어낸 역사 사이의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즉, 우리가 역사가들이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사료만 자꾸 쓸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객관적이고, 상대편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 연구도 돼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모든 진실이나 지식은 자기만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역사적인 맥락 속에 위치시킬 때만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 오늘의 관점에서 과거를 봐서도 안 되고 과거의 관점에서 오늘을 이렇게 바라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고 고마우며 때로는 우리를 환하게 하고 심통하게 만드는 우리나라가
이제 건국 77년이 되었죠. 77년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무관심하고 역사에 대해서 냉담했다면 우리가 과연 이 나라의 국민으로 앞으로 번영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이거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이 나라가 어떤 노력으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만들어진가의 나라에 대한 지속적인 그런 이해 부족 때문에 나라에 대한 애정도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의식도 부족한 것이가 아닌가. 우리가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뭐 역사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도 조금 어떻게 보니까 좀 겉핥기식으로 됐는데 하지만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어, 들어있는 그런 나눔인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것은 역사학도들이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한 번쯤 이런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한번 어,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공유 중지를 하겠습니다.